네, 2024년 7월 30일입니다. 인사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예 그냥 15분 뒤로 시작 시간을 늦춰놔가지고 시간을 딱 맞춰서 시작을 하게 됐네요. 임기숙님이 새로 또 회원이 돼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 이렇게 신규 회원이 돼주시는 분들에게 참 고마움을 느끼면서 이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 뭐랄까요? 끊임없이 새로운 뉴스도 전달해드리면서 뭔가 좀 새로운 생각도 하고 새로운 시각도 보여드리고 뭐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체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도 좀 들고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다른 사람들 생각을 많이 보면요, 또 거기에 또 너무 휘둘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왜 배우들도 어떤 배우는 다른 배우의 연기를 아예 보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예 나만의 스타일로 한다. 이런 분이 있고 또 많은 사람의 연기를 많이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게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른 그 정치 평론 하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안 보려고 해요. 왜냐면 자꾸 보면 영향을 받으니까 저는 그냥 그 뉴스를 보고 또 저만의 취재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걸 얘기하지 다른 사람들 얘기를 뭐 종합하거나 누구 생각을 어디서 빌려오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좀 독창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자꾸 이제 남의 얘기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하다 보면은 그냥 평균이 나와요. 평균이. 그러니까 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왜 안 맞냐면 결국 맞지 않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옳다? 그러면 이거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다 그러던가 뭐 세상에 없는 물건 이런 건 여론조사로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또는 아니면 소비자들의 욕구, 기호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의 욕구나 기호 이런 것들을 뭐 소비자들이 뭐 어떤 물건을 더 좋아하느냐 이런 걸 더 좋아하느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는 그런 걸 조사해가지고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물건들이 있는 거죠. 세상에 없던 물건 같은 거는 그런 물건 자체가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기호를 상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혁신가들이, 그러니까 이노베이터들이나 뭐 크리에이터들이 그냥 만들어내야지 그걸 뭐 이런 물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기호를 가지고 짬뽕해서 하면 성공할 것이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아무 얘기나 하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어졌는데 이를테면 이제 아이폰 같은 물건은 사실은 그냥 누구나 손에 컴퓨터를 하나 들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뭐 전화도 되면서 통신도 되면서 뭐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구현해냈다는 거, 처음 구현해내고 했다는 건 있지만 그게 선호도 조사나 여론조사나 소비자들의 기호나 이런 걸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냥 혁신적인 물건인 거죠.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어떤 옳은 방향, 좋은 방향 이런 건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네. 네, 제가 이 얘기는 처음 드리는 건가요? 제가 남의 얘기는 안 듣는다는 건. 그래서 보신다고요. 이리스 와리리스님 감사합니다. 베네수엘라 부정선거 논란이요. 네. 베네수엘라는 부정선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그냥 부정을 했더만요. 선거가 아닌 것 같아요. 선거가 아니고 그냥 부정한 것 같아요. 자, 트럼프에 대한 면책 판결. 이걸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날개를 달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기소된 사건 4건들이 다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바이든이 빡쳐가지고 대통령의 면책 특권 자체도 제한하고 대법관의 종신제도 폐지하자 뭐 이런
시기에.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거의 6, 7명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임명한 건 아니고 보수 우위의 현재 대법관 체제가 이 종신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져가지고 이 종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힘들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대법관 종신제도 폐지하고 대통령 면책특권도 제한하고 이런 거를 자기가 지금 대통령 임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차피 재선할 것도 아니니까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임기도 18년으로 제한하겠다. 종신제 이건 좀 심하다. 뭐 얘기를 하고 이 미래의 대통령 폭동을 일으켜도 처벌 안 받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대법관 임기 제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리스는 아이오와의 임신 6주 낙태 금지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금지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낙태 금지법이다. 근데 저는 참 요것도 참 재밌는 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뭐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묘하게 아주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이 낙태 문제인데요. 우리는 또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낙태에 대해서 좌우가 별 관심이 없어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 여성 단체들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도 별로 그냥 원래 그냥 낙태를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1년에 수백만 건씩 해왔던 나라여서 그런지 그냥 헌재에서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다라고 했을 때도 별 문제가 없이 심지어는 카톨릭 같은 데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지도 않고 교회에서도 종교 단체에서도 낙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좀 교회나 카톨릭도 한국 카톨릭은 이 로마 카톨릭하고 좀 다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태아에 대해서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좀 원래 기본적으로 태아를 생명이라고 보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낙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 낙태 얘기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우파도 낙태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잘 이게 안 받아요. 이건 그러니까 좀 약간 이상해. 근데 미국에서는 이 낙태 얘기가 굉장히 치열하게 붙는 이유가 이 미국의 그 중서부 지역 또 그리고 텍사스 이런 데를 막상 저는 아직 텍사스는 안 가봤지만 중서부는 많이 가봤습니다. 중서부에 있는 그냥 일반 가정들에 가서 무슨 뭐 홈스테이 같은 것도 해보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름 이제 신실해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신실하고 이런 가정들이 많아서 꼭 카톨릭이 아니더라도 그냥 교회를 믿는 가정들이 굉장히 신실한 가정들이 많아서 그런 가정들은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렇게 임산부가 스스로 이거 내 몸에 내가 손대는 건데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낙태죄가 이 대선에서 그렇게 핫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낙태에 대해서 금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낙태로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낙태를 하는 거를 못하게 해야 된다. 낙태를 자유롭게 하는 걸 못하게 해야 된다. 지금 여기 아이오와에서는 임신 6주가 지나고 나서는 낙태를 못하게 한다.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이걸 지금 해리스는 이게 트럼프 금지법이다라고 해서 트럼프 이름 달아서 금지법이고 이건 여성의 신체의 자유를 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 다시 한번 이게 붙은 거죠. 70년대 초반에 로 버서스 웨이드라는 판결이 낙태에 대해서 이 미국 전역에 미국 전체 대법원 판결인데 미국 전역에서 낙태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그런 판결이 있었는데
그 거의 50년 만에 이게 뒤집혔죠. 대법원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보수화가 되면서 이 로 버서스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에 대해서 금지하는, 낙태를 금지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제 주별로 법을 새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이오와가 지금 제일 세게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시키는, 6주면 너무 세죠. 보통 그래도 한 12주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12주까지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6주면 사실 임신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6주 이후에 못하게 한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해리스 입장에서는 요건 좀 쟁점화 더 할 만하다. 6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글쎄, 카톨릭은 낙태는 기본적으로 금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카톨릭은 좀 낙태에 대해서 그렇게 미국 카톨릭이나 여기처럼 그렇게 세게 반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낙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가 났는데도 뭐 카톨릭에서 1인 시위를 했다. 네. 뭐 했다. 뭐 아니면 뭐 정의구현 사재단이 나서서 헌법재판소를 둘러쌌다. 이런 기사 전혀 없잖아요. 사실 카톨릭 자체로 놓고 보면 낙태가 더 중요한 이슈지 세월호가 이슈예요? 지금 뭐 적중률 90%의 미국 대선 예언가가 해리스가 트럼프 이긴다라고 기사를 한국경제는 냈는데, 이게 왜 기사가 되냐? 미국에서 볼 때는 지금 이미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90% 이상 해리스가 이긴다라고 해야 뉴스가 되는 거죠. 이미 사람들은 트럼프가 이긴 걸로 보고 있는데, 아니다, 해리스가 이긴다, 그래야 뉴스가 되지. 지금 뭐 트럼프가 해리스 이긴다라고는 건 뉴스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거 한번 보시죠. 저 영상 한번 보시는데 저희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세계 곳곳에 있다는 저 댓글 작업장, 여론 작업장, 저렇게 핸드폰들을 박스에 넣어가지고 다 띄워서 한꺼번에 팔로워 한꺼번에 확 늘려주고, 저게 지금 베트남에 있다는 핸드폰 작업장인데, 저기 보면 YTN도 나오고 뭐 다 나옵니다. 여기에 한국말 패치로 글만 하나 누가 딱 띄우면 저렇게 저 박스로, 박스폰에 있는 모든 폰으로 해가지고 각종 사이트에 동시에 글이 쫙 올라가는, 저런 식으로 패키지에서 배달도 해주고 저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여론이라는 거 전혀, 저는 예전에 그 인터넷 강의 업체들 간에 서로 인터넷 여론 조작하는 거, 그 사건을 몇 년간 해보면서, 소위 말하는 이 인터넷 댓글 여론, 이거는 100% 조작이구나. 무슨 뭐 성형외과 여론, 뭐 하여간 의사들 무슨 병원 여론, 뭐 이런 것들, 그냥 100%그 당시만 해도 2017년, 18년, 19년, 20년인데도 그 당시만 해도 100% 조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아예 없어. 그러니까 모든 댓글은 다 조작이다. 모든 댓글은 다 광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제는 그러니까 정치 여론도 다 광고, 다 조작인 거죠. 다 조작.
이 장면 따로 소스로 올려달라고요. 저 박스로 저렇게 하는 거. 진짜. 네. 아니, 저게 지금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놔두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서 저렇게, 해가지고 올리는데, 베트남에서 조작하는 걸 한국에서 어떻게 막아? 그리고 저거, 사실 그러고 한국에서는 이미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는 너무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한 200만 원 줘야 되는데 어떻게 200만 원을 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10명씩 붙을 필요가 없는 거지. 어차피 이거는 글 쓸 사람은 한두 명이면 되는 거고, 아니면 어디서 글을 쫙 해가지고 보내오면 그걸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 글 몇 개만 이렇게 비슷하게만 딱 해주면 그걸 똑같이 그냥 쫙 각종 사이트들에 전부 올리는 거죠. 저희는 뭐 저희 사이트에 댓글을 뭐 조작하거나 공작할 이유는 전혀 없죠. 이게 계속 대화를 하니까 이런 건 의미가 없고 그냥 올려놓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조작하는 건데. 네. 자, 블룸버그에서 한반도 전면전 발생 시 수백만 명이 사망한다. 5,500조 이상 피해가 발생할 거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전쟁이 발생한다면. 김정은이 유고 시에는 김주애 대신 김여정이 통치할 가능성이 크다. 김주애가 권력받으려면 15년은 지나야 된다. 김주애 너무 어리잖아요. 이렇게 어린데 2013년생이 어떻게 지금 열 몇 살인데 정권을 어떻게 이어받아.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김정은이 이제 최근 영상들을 보면 140kg 이상 된다. 초고도 비만. BMI 지수가 40대 중반. 그러니까 제가 지금 BMI 지수가 한 27을 조금 넘어서 이제 비만이다 막 이렇게 나와서 저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BMI 지수가 40대 중반이면 아니 30을 넘어가면 초고도 비만이라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이렇게 30만 넘어가도 초고도 비만 소리를 하는데 40대 중반이라는 건 황당무계한 거죠. 황당무계한 거예요. 와, 걸어 다니는 게 신기한 거죠. 사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철버덕 앉아 있는데 몸 이렇게 뭐 지방 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도 금방 죽는다고 하지만 뭐 20년 넘게 살아 있고 뭐 22살에 죽는다 그랬는데 40살 넘어서도 살아 있고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그 키 높이 구두 신고 다니는 거 보면 키는 뭐 160 몇 센치죠. 160 한 6, 7 정도 될 것 같은데 몸무게가 140이면 와. 이 연설할 때 보면 계속 숨이 그냥 헐떡헐떡 하잖아요. 거기다 끊임없는 골초에다가 알코올 중독이고. 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정보사의 군무원 노트북을 통해서 화이트 요원, 블랙 요원 수천 명의 파일이 넘어갔다 했는데 그게 북한의 정보원일 가능성이 있는 조선족한테 이 군무원이 그 파일을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군무원은 영장을 청구를 했고 이 신분이 노출된 요원들은 지금 전부 긴급 귀국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정보망이 치명타를 받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클로에 김님 감사합니다. 네. 이건 뭐 영화에나 나와야 될 것 같은 얘기들이 현실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참이엔님 감사합니다. 네.
167cm라고 하면 BMI 50이에요? 자, 마두로는 출구조사에서 이미 졌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뒤집고 51%를 득표했다. 그래가지고 승리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3선이 됐는데 네. 그 유명한 차베스 이후에 이 마두로가 지금 베네수엘라로 만든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차베스 이후에. 근데 이 선거 자체가 너무 엉망이다. 그래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선거 당국의 발표가 베네수엘라 국민의 소망이나 투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세부적인 개표 결과와 투표 기록을 포함해 선거 과정의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출구조사나 사전 여론조사하고 완전 배치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냐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베네수엘라는 지금 차베스 이후에 베네수엘라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파라다이스다, 이상향이다 이런 방송이 2006년인가 7년에 KBS에서 버젓이 나왔었어요. 차베스주의가 차베스의 모델로 해가지고 베네수엘라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식으로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민노총에 버젓이 남아 있는데 그 PD들이 선거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 선거를 믿을 수가 있느냐? 선거는 투표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를 세는 사람이 중요하다. 네. 대각선 연구소님이 이놈의 나라 한번 망해봐야 정신 차린다는 말. 그런 말이 말이 안 된다. 진짜 망하죠.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망하면 망하는 거지. 정신을 어떻게 차려? 망하고 끝나는 거지. 망하면 정신 못 차리고 다 죽는 거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지. 아니 소돔과 고모라로 망하면 다 죽는 거지. 어떻게 정신을 차려요? 다 죽었지. 노아의 홍수로 싹 쓸어버리면 싹 다 죽은 거지. 그 세대는 다 죽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서 다시 살아나면 몰라도 그 세대는 망했으면 다 죽는 거야. 근데 뭘 망해야 정신을 차려. 다 죽은 거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자기들 자료하고 불일치한다.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선거 결과는 말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국은 그 끊임없이 중남미 선거 결과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론조사하고 끊임없이 후보들 성향 분석하고 이런 걸 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예측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하고 전혀 다른 선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리스 와리리스님 감사합니다. 네, 이원석은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일개 유튜버 사건에 지시하고 꼴불견입니다. 사실 저도 이게 황당한 게 검찰총장이 지시할 사건인가 싶더라고요. 검찰총장이 이걸 지시해서 구속시키고 뭐 수익 환수해라라고 할 정도의 수준의 사건인지가 의문인 정도의 아니 그 대통령 사건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문재인 사건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하더니만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나서 가지고 지시를 해? 부장검사가 지시를 해도 무슨 이유가 있나 싶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자, 국정원장이 어제 이제 국정원 얘기가 쭉 이제 국회에서 나왔는데 정보위에서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서 한국형 외국인 대리 등록법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 지금 수미테리 기소된 게 이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요것과 관련해서 그런 건데 우리도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간첩죄가 너무 이제 강력하게 돼 있고 간첩죄라고까지는 하긴 뭐하지만 좀 이런 사람들은 문제 삼아서 좀 추방하거나 아니면 그 활동을 제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애매하니까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좀 애매하니까 한국형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로비스트들에 대한 제재 같은 것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대통령실에서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2부속실을 좀 만들자. 사실 이게 이제 제2부속실이라는 게 좀 애매한 것이 영부인은 민간인이거든요. 영부인은 민간인이에요. 영부인은 법적으로 뭐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부인은 민간인인데 민간인을 보좌하기 위한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2부속실을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없앤 거예요. 그래서 없앴는데 없애놓고 보니까 영부인의 활동을 실제로 영부인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영부인의 활동을 보좌할 근거나 사람이 너무 없어. 이게 좀 너무 붕 뜨는 거예요. 이러느니 역대 정권이 해온 대로 그냥 제2부속실 이런 걸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그냥 하자. 전담을 놓고 보좌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조만간 인선을 해서 지금 뭐 대충 인선은 누구로 할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민사회 수석실의 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해서 부속실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관도 뭐 국회에서 뽑아주면 임명하겠다. 대통령 가족들, 친족들에 대해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지금 임명을 못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뽑으면 임명하겠다. 지금 그런 분위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권 따라서 영향을 안 받도록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탈원전이라는 미친 짓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지금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집값이 너무 급격히 상승하는 느낌이 드니까 투기 수요를 엄단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 투기 수요 엄단 요런 그 상투적인 표현 말고 좀 공급 확대라든지 뭔가 좀 더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뭔가 대책을 제대로 내놔야 된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 호떡집 불나듯이 대응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늦을수록 투기 수요가 붙으니까 빠른 대책을 강구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공급 확대. 자, 김대중 대통령 사저, 동교동 사저를 매각하겠다. 상속세 때문에 매각이 이미 됐다네요. 사저 매매가 이미 이루어졌다. 네. 역사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서 뭐 아니, 역대 대통령들이 살던 집이 다 역사적이라면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역사적인 집이 한두 개예요. 어? 1년 살면 역사적이고 뭐 10년 살면 역사적이고 뭐 다 차이가 있어? 어?
자, 구영배 큐텐 대표는 재산을 털겠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회생 신청을 하는 바람에 이거 안 된다. 출국 금지를 하자. 기업 회생 신청을 한다는 거는 이제 채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건데 그건 뭐 재산을 털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네. 자, 아열대 서울이 방콕보다 덥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게 기후라는 거는 그때그때 변하는 거고 또 전반적으로 봐야지 오늘 하루 서울이 방콕보다 덥다고 방콕보다 서울이 더운 게 아니죠. 네. 서울이 방콕보다 더울 수는 없죠. 적도에 방콕이 훨씬 가까운데 어떻게 서울이 방콕보다 더울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기후 현상을 좌우하는 건 태양과의 거리 그리고 태양이 얼마나 많이 비추느냐 이건데 태양과 가장 가까운 건 역시 적도입니다. 그렇죠. 같은 지구 내에서도 적도가 태양과 가장 가까우니까 적도인데 적도에서 얼마나 가깝냐가 그러니까 덥냐 쉽게 말해서 1년의 평균 기온이 높냐 안 높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태양이라는 항시적 열원이 밖에 있는데 그 열원과 얼마나 가까우냐 거기서 멀어지면 추운 거고 거기서 이렇게 돌아서 태양 반대편 쪽으로 될 때는 밤이고 밤이면 추워지잖아요. 낮에 태양이 비추면 따뜻해지고 그리고 왜 북극하고 남극이 추워요? 태양하고 머니까. 적도는 태양하고 가까우니까 따뜻한 거고 북극하고 남극은 태양하고 멀고 태양빛이 비쳐도 오래 많이 못 비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각도상으로 돼 있으니까 북극하고 남극이 추운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서울이 방콕보다 덥다. 저건 그냥 제목을 위한 제목인 거죠. 상시적으로 더우면 몰라도 그게 아니고 하루 이틀 덥다고 해서 덥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하루 더웠다. 이번 주는 서울이 방콕보다 덥다. 이거지 무슨 서울이 방콕보다 덥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냥 제목으로 낚시를 하는 거다. 이런 거죠. 멸균면봉님이 태양과의 거리가 얼만데 멀다고 온도 차이가 나냐고 하시는데 상시적으로 태양과의 거리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빛이 늘 비추는 게 적도가 그래서 더운 겁니다. 늘 태양이 거기 있고 늘 적도가 여기 가까이 있고 북극과 남극은 늘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 차이가 상시적으로 나는 거죠. 여름이 더운 건 당연한 거고 겨울이 추운 것도 당연하죠. 네. 거리보다 고도 각도. 글쎄 근데 고도 각도 근데 그게 다 거리라니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태양이 있으면 그게 태양과의 거리예요. 결국은 고도니 각도니 하는데 이게 결국은 태양과의 이렇게 돼 있으면 태양의 적도가 제일 많이 비추니까 그런 거고 해가 직각으로 비추냐 비스듬하게 비추냐에 따라서가 그러니까 그게 거리라고요. 결국은 비스듬하게 비추는 건 거리가 먼 거고 직각으로 비추는 건 거리가 가까운 거라고. 그러니까 적도가 제일 직각으로 비추니까 제일 가깝다고. 태양과 지구가. 쉽게 말하면 어렵게 설명하려고 들어. 자, 태양이 여기 있는데 태양이 이거라고 하면 지구가 여기 있으면 적도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적도는 여기고 이게 9라고 치면 여기가 북극 여기가 남극이면 적도는 태양에 쫙 비추면 적도가 당연히 태양빛을 제일 많이 받고 태양과 제일 가까운 거죠. 이 북극과 남극은 원이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태양으로부터 더 먼 거야.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네.
지구가 둥그니까. 네.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는데 그래도 적도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적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3.5도 북쪽이 북회기선, 23.5도 남쪽이 남회기선, 그리고 이 회기선 세차라고 하는데 기울어져 있는 23.5도를 세차라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세차 운동을 해요.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근데 그 세차 안에서의 북회기선과 남해기선 안쪽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열대입니다. 거기가 태양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네. 한국의 겨울이 북극보다 춥다는 말보다 같은 게 아니지. 왜? 미켈란젤로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잃으면 내일 임명한다. 네. 임명하고 방통위원장 임명과 동시에 후임을 또 임명을 해가지고 빨리 2인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방송사법을 필리버스터를 111시간 동안 했는데 5박 6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는지도 몰랐네요. 하는지도 모르면서 시간이 흘러갈 정도로 국회가 사실 국민들의 관심을 별로 못 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나름 필리버스터에 몰입을 하느라고 한국 양궁이 여자 양궁이 10연패를 했는지 남자 양궁이 3연패를 했는지 관심도 없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저걸 사법을 통과를 시켜봤자 저거 어차피 21대 때도 했던 거예요. 얼마 전까지 했던 겁니다. 얼마 전까지 해서 거부권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인데 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또 한 거예요. 또 거부권 행사하면 또 폐기됩니다. 지금 22대 국회 연지 60일 만에 2376건이 발의가 됐다는데 법안이 이거 다 재탕 법안들이에요. 다 재탕 법안들. 새로운 법안은 저 중에 정말 10건이나 되려나? 그냥 폐기됐던 법안들 전부 다시 꺼내서 다시 다 올려놨어. 법안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서 그 비용을 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법에서 사실 제일 핵심이 돈이 얼마나 들어갈 거냐 이건데 그 비용 추계를 제대로 안 해놓고 법안을 올리면 국회 안에 있는 예산처에서 이거 비용 추계하다가 그냥 끝나요. 비용 추계 제대로 해오지도 않았다. 뭐 얼마 든다. 이거 가지고 시간 다 끌고 거기서 법안이 제대로 올라오질 못해. 그러니까 정부 기재부까지는 가보지도 못하고 국회 안에 있는 법안 심사하다가 거기서 예산처에서 국회 안에 있는 예산 심의를 하다가 그냥 끝나버려. 비용 추계하다가. 근데 왜 저렇게 법안 많이 올려놓느냐? 언론에서 국회의원들 일한 거 따질 때 법안 발의 몇 건 했냐? 상임위 출석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요런 걸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민단체도 그렇고 뭐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데 법안 발의 많이 하면 일 많이 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제일 쉽게 법안 발의하는 게 옛날에 폐기됐던 법안 다시 발의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 발의 몇 건 하고 자기가 직접 발의 몇 건 하고 사실은 제대로 법안 발의하려면 한 건 법안 발의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뭔가 진짜 필요해가지고 이런 법안은 정말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법을 하나 만들려고 해봐요. 그게 쉽겠나? 이 방송사법 이렇게 해서 단독으로 처리해봤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하겠다. 이제는 거부권이라는 표현이 약간 거슬리니까 거부권이라고도 안 하고 제2 요구하겠다. 제2 요구를 건의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받아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제의 요구를 건의하겠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 20일쯤 있다가 전자 사인으로 제의 요구 하면 국회로 돌아오면 본회의 때 또 표결 한번 하죠. 그럼 190석, 뭐 192석, 뭐 193석, 180 몇 석,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또 폐기되고. 지금 민주당은 하여간 뭐 거부권 몇 개 행사했다. 뭐 연말까지 이제 뭐 100몇십 건을 행사했다. 뭐 이렇게 지금 숫자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이렇게 돼봤자 이제 한 3, 아직도 30건은 안 되고 한 20 몇 건 될 텐데 사실 뭐 10건 넘어가면 20건이나 30건이나 뭐가 달라요. 한 100건을 넘어가야지 이제 의미가 있지. 아니 10건 넘어갔는데 10건 넘어가서 이제 역대 최다가 되고 나면 아예 이승만 대통령을 넘어서서 모든 전 정권 모든 정부를 통틀어서 최다가 돼야 될 텐데 이승만 정부를 넘어서기 쉽지 않을걸요. 이승만 정부 때가 워낙 많아가지고. 정책위의장 교체를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추경호 원내대표나 정정식 정책위의장 둘 다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친윤이고 특히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제 검사장 출신인데 당연히 친윤일 수밖에 없죠. 친한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친한으로 교체를 해야 지금 9명 그 지도부 중에서 5명이 되는 거예요. 9명 중에 4명 지금 현재 그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까지 하면 5명이 친윤으로 분류될 수가 있거든요.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추경호, 정점식까지 5명이 되기 때문에 9명이 같이 최고위원회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밀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정점식을 교체해야 되겠다. 지금 이러는 거죠. 그럼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금 정책위의장 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정책위의장이 임기가 1년이란 말이에요. 임기가 1년이나 되는 자리를 2달밖에 안 됐는데 물러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대표의 임명권이라는 게 과연 뭐냐. 원래는 2021년 전에는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은 파트너로 같이 출마해가지고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임기를 같이 하는 게 맞았는데 요걸 2021년에 대표가 임명하는 걸로 바꾸긴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꾸면서 대표가 원내대표하고 상의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해서 임명하는 걸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또 과연 대표가 그냥 바로 임명하는 사무총장 같은 자리하고 같은 거냐. 성격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하여간 한동훈은 당대표가 되고 나니까 막상 되기만 하면 모든 게 잘 풀릴 걸로 생각을 했는데 되고 나니까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이제 느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사실 이제 박지원은 개딸을 공격하던 가발의 딸이야. 이번엔 정점식을 공격한다고. 네. 당 전략 파트의 최혜병과 김건희 특검의 여론 파악을 지시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제3자 특검 얘기도 계속하고 묘한 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된 게 이제 공수처에다가 한동훈을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여론 조성팀 운영 의혹으로 이제 이게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한동훈 대표 체제가 순항할 것이냐 아니냐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예. 만일에 여론조성팀을 운영을 했다면 밝혀내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했다면 밝혀내는 건 시간 문제예요. 아니 그 문재인 정권 때도 그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였던 김경수를 구속시켰던 게 저 드루킹 사건이었는데 지금 뭐 장해찬의 입에 달린 거죠. 장해찬을 불러다 조사했는데 장해찬이 과연 어디까지 얼마나 알고 있고 부느냐
따라서 달려 있는 건데. 미켈란젤로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특검법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대통령실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냥 소 닭 보듯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자꾸 장해찬은 한 딸과 개딸의 차이점이 뭐냐 이러면서 거리를 두고 있어요. 장해찬의 움직임이 좀 주목할 만한 거다. 장해찬이 향후 어떻게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체제의 운명이 달려 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를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원래 사실 그 한동훈이 이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당시 법원의 최고 엘리트 판사들을 150명 가까이를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뭐 많게는 막 20시간씩 불러다 조사하고 뭐 6, 7번씩 불러다 조사한 사람도 있고, 그중에 기소한 사람도 많고, 뭐 하여간 한 150명 정도가 평생 처음으로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수사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 재판 때문에 또 증인으로 또 그만큼 또 몇 년간 6년간 재판하면서 또 불려나가가지고 또 고생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중에 지금 아직도 반 이상이 법원에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법원의 초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이 고등법원 부장 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하고 있거나 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래서 법원에 만일에 한동훈과 관련된 사건이 간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나이리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한동훈이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당대표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잊혀졌다가는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의식도 작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끊임없이 권력 근처에 있어야 본인이 다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한 건데, 그러나 지금 굉장히 하여간 외줄타기를 하는, 뭐 권력은 원래 그런 거죠. 권력은 원래 이 뭐죠? 데모클레이토스인가? 뭐 이거 뭐였더라? 칼이 머리카락에 매달려 가지고 칼이 머리 위에 있는 거 무슨 칼이라 그러죠? 그 이름은 참 어렸을 때 확실하게 외웠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확실하게 외우지 않은 거를 40대 이후에 아무리 외우려고 그래도 잘 안 외워져. 그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다모클레스의 칼인가? 헤라클레스의 칼이에요? 다모클레스의 칼이라고, 이 왕의 머리 위에 이렇게 언제든 매달려 있는 그 머리카락 하나에 매달려 있는 칼을 얘기하는 거죠. 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네. 그래서 위험한 자리다. 네. 위험한 자리다. 네. 베트남 작업장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베트남 핸드폰 작업장이라고 하는데, 갓달의 실체가 저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응? 재승환이 동남아를 떠돌아다녔다는 썰이 있는데, 재승환이 동남아를 떠돌아다니면서 저런 걸 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김어준 유튜브가 실시간이 10만인데 댓글 수나 슈퍼챗은 0 아니다. 확실한 건 저희는 저런 거 전혀 안 합니다. 저희 시청자 수는 정확하게
지금 6,589분인데 정확히 6,611분인데 정확하게 6,611분이 좋아요 좀 더 눌러주세요. 저희는 저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전당대회 끝나니까 그리고 지금 한참 여름 휴가 시즌이라서 그런지 조금 동시청자 수가 줄었습니다. 네, 네, 뭐 이게 진짜 리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이 10,000분 가까이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을 자주 봬요. 전 매일 아침 봐요. 이런 분들을 자주 보니까 이게 진짜 있는 시청자구나 라는 걸 느끼지만 네. 저희는 찐팬들만 있고 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저녁 때 5시 반에는 또 오랜만에 우리 화남 이봉규 선생님과 함께 또 전당대회 이후 상황과 또 향후 정치 일정 또 기타 등등을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8월 달에는 8월 18일 일요일에 8월 18일 일요일에 부동산 강의를 합니다. 8월 18일 일요일에 부동산 강의를 하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제 블로그나 유튜브 게시글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강의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스타칩 요거 QR 코드를 통해 가지고 슈퍼챗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유튜브에서 슈퍼챗 등록이 안 되신다. 그러면 이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인사이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